6대 글로벌 복합 위기와 청년의 미래란 주제로 지금부터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6대 글로벌 복합 위기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6대 위기는 첫 번째는 뭐 여러분이 항상 느끼듯이 이제 기후 위기와 어떤 환경과 생명의 위기, 그 다음에 불평등의 극대화와 자본 체제 위기, 뭐 이 두 가지는 뭐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이 뭐 느끼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 이제 저는 네 가지 위기를 더 하는데 3차,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위기가 어떤 정체성의 위기, 그 다음에 패권의 변화와 전쟁의 위기, 공론장의 붕괴와 민주주의 위기, 또 간헐적 팬데믹의 위기. 그래서 간단히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후위기와 뭐 불평등은 아실 거고, 이제 3차,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노동 자체가 무력화가 되고 또 인간 또한 AI에 의해서 어떤 정체성의 위기를 느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패권의 변화가 미국 중심의 체제에서 이제 G2라든지 또 다극화되는 체제 속에서 이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났고, 또 만약에 그 대만을 중국이 침공하면 한반도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지금 SNS와 뭐 확증 편향이라든지 부족주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공론장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위기도 닥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완전히 종식을 못한 상황에서 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이런 팬데믹이 이제 6, 7년에 한 번씩 도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종식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다른 팬데믹을 또 맞아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나마 그 코로나19는 감염률은 높았지만은 사망률, 치사율은 2% 미만이었죠. 1%대에 불과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도 아직 그 종식되지 않은 에볼라 바이러스 같으면 나라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치사율이 50%가 넘어요. 걸리면 죽습니다. 그 말 그대로. 만약에 에볼라의 치사율과 그 코로나19의 감염률을 가진 바이러스가 나타난다면 엄청난 재앙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볼라가 지금도 예, 아프리카에 아직도 창궐하고 있어요. 예. 질문은 나중에 1시간 끝나고 나서 해주세요. 중간에 끊어지니까 지금 1시간 쭉 해야 되니까.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창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것이 복합위기가 한 위기를 해소한다고 해서 다른 위기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얽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위기가 위기들을 더 조장시키고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한 어떤 위기 상황을 넘어서서 인류 멸망이 올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더구나 여러분 뭐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1.5도가 더 올라가면 파국이 온다 그랬는데 1.5도 더 올라가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얼마 남았냐? 예를 들면 예? 예? 오늘부로 우리 한지영 처장님 아실래나? 아실 거야. 2020년에서 2040년. 아닙니다. 5년 320일 남았어요. 오늘로 딱. 그 기후위기 여러분이 클라이밋 클락을 쳐보세요. 구글에서 바로 나와요. 날짜가. 그 클라이밋 클락이 돌아가고 있어요. 5년 321밖에 안 남았어. 오늘자로. 그러니까 아주 절박한데 지금 사람들이 그냥 노라리 하고 살고 있어요. 기후위기 하나만 해도 1.5도가 오르면 어떤 상황이 될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애기 생각하면 여러분 쉬워요. 애기 1도만 올라가도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머리 세포도 파괴되고 내장도 막 익어버리기 때문에 애들 열나면은 우선 병원 데려가면은 찬물로 확 뒤집었어요. 겨울에도 일단 온도처럼 떨어뜨리잖아요. 1.5도 되면 자칫하면 한반도 남부에서는 사람이 살 수도 없을 지경이 돼요. 노아에서 계산한 것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데 사람들이 지금 그 심각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플레이트가 192장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하려면 아마 서너 시간 이상 걸릴 거고 1시간 정도에 끝낸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냥 이미지만 싹싹싹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지금 시대가 빈틈이 사라진 시대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도가사상의 무의라는 것을 그냥 세계 도가학회도 난두잉으로 번역을 하는데 물론 학술 용어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무의라는 것이 이제 자연과 동의어인데 무의의 뜻을 저는 허를 만드는 거다. 빈틈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양천이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물이 1급수에서 2급수 사이였어요. 그래서 버들치가 살고 버들치를 소쿠리로 잡고 그리고 물이 맑아서 물바닥, 이 모래바닥에 있는 말조개도 잡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안양천 그 뚝 사이 그 둔치에도 도마뱀이 기어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완전히 지금 뭐 3급수 이하로 떨어져 버렸죠. 근데 그 당시에 환경법도 없어서 막 사람들이 오강 갔다가 거기 안양천에 와서 막 버리고 이랬어요. 그런데 구로공단 밑에는 물론 2, 3급수였지 그때도. 근데 그 위에도 뭐 공장 같은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그게 1급수였냐. 그러니까 안양천은 흐르면서 모든 물이 그래요. 물은 흐르면서 이온작용과 그 다음에 식물들의 물질대사,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물속에 있는 미생물들의 물질대사에 의해서 자연정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물은 흐르는 한 윗물보다 아랫물이 맑아요. 흐르는 한. 그러니까 윗물이 맑고 아랫물 맑다는 것은 흐르는 물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흐름이 정지되는 순간 녹차 라떼 같은 것이 되니까 4대강 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그러니까 안양천에 그 당시에 버리는 물이 90톤이었다. 오염물질이 90톤이었다. 근데 안양천이 흐르면서 자연정화가 되는 양이 100톤이었다 그러면 10톤의 빈틈이 있잖아요. 그 빈틈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마음대로 버려도 그 당시에 오염물질을 막 버리고 막 그냥 뭐 설거지 한 물 뭐 다 보냈죠. 똥오줌도 막 버리고. 근데도 1급수를 유지했던 거예요. 그 10톤의 빈틈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소한 2008년까지는 이 빈틈이 전 지구상에 유지가 됐다고 봐요. 근데 2008년을 기점으로 지구 전체의 빈틈이 사라졌다. 근데 2008년이 무슨 년이길래 그러냐. 뭐 티핑 포인트가 언제냐 갖고 따지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티핑 포인트가 2008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를 넘어선 시점이 2008년이에요. 그러니까 농촌 인구란 건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이클링이 되는 것이고 도시 인구는 자연이 정화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버리는 사람들이 도시죠. 근데 도시 인구가 2008년 기점으로 전 지구에서 그 30몇 억인가 돌파했어요. 지금 이제 80억을 넘죠. 그래서 저는 빈틈이 사라진 시대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 환경 위기가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죠. 빈틈 때문에. 근데 지금은 빈틈마저 파괴가 됐기 때문에 환경 위기가 이제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이고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지구의 어떤 존속 문제까지도 우리가 거론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1만 년 동안 4도가 상승했는데 최근 100년 동안 1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도 이 그래프가 거의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25배가 빨라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속 4km로 걷던 사람이 지금 시속 100km 속도로 자동차 타고 달리는 속도로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오고 있고 또 그렇게 4km로 걷던 사람이 시속 100km 달리는 속도로 자동차 타고 달리는 속도로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래프도 보듯이 산업혁명 이후부터 이렇게 착착착착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이산화탄소가 386억 톤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 평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자그마치 424ppm이나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제자연보존연맹에 물론 전수조사는 아니죠. 샘플링 조사에 의하면 38%의 생명이 멸종위기에 놓였고 70년대 이후 포유류, 조류, 파충류 이런 척추동물, 뼈가 있는 동물은 개체수가 60%가 감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까지 개구리가 지구상에 1억 마리가 존재했다.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4천만 마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지금 여러 가지로.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많은 동물을 죽입니다. 720억 마리 동물을 살해해요. 매일 30억 마리, 매년 1조 950억 마리의 동물을 인간이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 생산 뭐 이런 것도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이 플라스틱 섬이에요. 이게 프랑스의 3배고 남한의 16배예요. 플라스틱 이 섬들이 크기가. 그리고 이제 바다 거북은 100%가 플라스틱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플라스틱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신용카드. 그러죠. 그 정도 먹어요, 우리도. 플라스틱 나노 상태로 분해된 것을 그 정도로 막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후위기 문제로 이제 18억 명이 물 부족으로 3억 3천만 명이 홍수를 피해야 되고 4억 명이 말라리아 걸릴 거다. 우리나라도 지금 말라리아 모기가 발견되고 있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한국에서도 말라리아 걸린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밀 생산 이런 것도 줄어드는데 이거는 좀 재래를 잎이 큰 걸 인용한 건데 최근에 계산에 의하면 좀 달라요. 오히려 생산량이 느는 것도 있어요. 기후가 따뜻해져 갖고. 그래서 요거는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 가뭄이나 이런 걸로 생산량이 식량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날씨는 우리가 직접 손해가 안 봐서 별로 손해 안 본다고 생각하지만 1조 8,750억 달러를 지금 기후 때문에 비용을 날리는 거고 실제 GDP가 마이너스 26.7%로 떨어졌던 대공황과 견줄 만한 게 GDP 20% 이상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동이나 뭐 이런 데도 다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느끼듯이 장기 대형 산불, 역대급의 홍수와 가뭄, 폭염과 한파, 폭설, 태풍, 빙하의 소멸, 미세먼지 이게 이제 일상이 됐죠. 그래서 기후위기로 매년 추가로 기후위기만 더 죽는 사람이 7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위험한 건 임계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시베리아 동토대에 지금 딱 싱크홀이 생긴 사진인데요. 근데 영구 동토층에 수천억 통에서 1조 6천억 통의 탄소나 메탄이 지금 방출되고 있어요. 이게 한꺼번에 확 방출되면 뭐 기후위기보다 더한 뭐 지구 멸망 시나리오가 사실일 수도 있고 이 안에는 인간이 전혀 대보지 못했던 인류 출발이 700만 년인데 지구 역사 38억 년이죠. 그 38억 년 전부터 살았던 바이러스들이 이 동토층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바깥으로 방출되면 뭐 코로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와 에볼라를 결합한 그런 바이러스여 갖고 인간이 전혀 대응 상태가 없어서 인류가 멸종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국을 맞지 않으려면 1.5도씨로 제한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현재 5년 320일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이 5년 320일 동안 뭐 전 세계 화석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 이런 급진적인 혁명적인 어떤 대안 없이는 이게 상당한 파국이 올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평균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의 그래프입니다. 이게 평균 이윤 그래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스를 뭐 싫어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은 막스가 말한 것 중에 평균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10,000원이 있다. 그러면 이 10,000원 갖고 그 5,000원을 빵 기계 산다든지 뭐 밀가루 산다든지 이스트 뭐 계란 이런 거에 쓰고 5,000원을 알바생을 사서 너 1시간 동안 이 재료를 갖고 밀가루나 이거 재료 갖고 이 빵 기계를 이용해서 그 빵 10개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5,000원을 줬어. 그래서 빵 10개를 만들어서 하나에 1,200원씩 팔아서 내가 12,000원을 벌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 가변자본, 불변자본 얘기인데 밀가루나 빵 기계 같은 것은 이제 그 가변자본인 것이고
이제 가변 자본이 임금인 것이고 5,000원 준 거고 불변 자본이 이제 5,000원인데 내가 이제 자본끼리 이제 더 경쟁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본과 경쟁해서 다른 빵 공장, 빵 제과점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방법은 뭐 1시간에 이게 빵을 10개 생산하는 기계를 뭐 20개 생산하는 바꾸고 이쪽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늘려. 근데 이윤 이퀄 잉여 가치예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 가치가 자본가의 이윤으로 그대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착취를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윤은 어디서 나오냐?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 가치에서 나와. 그러니까 이쪽을 계속 늘리면은 총 이윤은 늘지만은 이윤율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쪽이 내가 10,000원 투자해서 이쪽은 5,000원, 5대5로 했었는데 이쪽은 이제 7,000원, 이쪽 3,000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평균 이윤율은 경향적으로 저하한다 이거야. 이게 조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1869년에 평균 이윤율이 46%였어요. 10,000원 투자하면 4,600원 벌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래프 보듯이 잠깐 올라갔을 때는 1차,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거 빼놓고 지금 쭉 내려간 건 대공황 때고 지금 10% 이하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피케티가 21세기 자본론을 쓴 동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10,000원 투자하면 1,000원을 못 버는 거예요. 그렇게 평균율이 저하가 되고 있어서 지금 만약에 제로 포인트까지 간다 어떤 사람이 기업을 하겠어요. 이윤이 안 나오는데. 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부채도 큰 문제입니다. 지금 2023년 9월 현재 전 세계 부채 총액이 305조 달러예요. 그리고 세계 정부 부채가 79조 9,458억 달러인데 이것은 전체 GWP 세계 총생산의 87.8%예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경제 파탄 상태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부채가 그 GDP의 105.8%예요. 80%가 넘으면 경제 위기라고 봐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불평등이 극대화됐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상위 10%가 절반인 52%의 소득 그리고 자산의 7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불평등에 이르렀고 그 격차가 이제 190배까지 이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이거랑 수치차만 할 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슈퍼갑부 8인의 재산이 세계 인구 절반인 36억 명과 비슷할 정도고 그 다음에 억만장자 2,153명이 46억 명보다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불평등만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협력과 연대, 공정함, 건강, 공정성, 기대 수명은 떨어집니다. 반면에 경쟁, 폭력, 정신질환은 더 상승이 되고 유리창이 더 단단해지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본주체제 위기가 공유경제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전에 제가 대학 새내기 때 최고의 알바가 브리테니카 백화사전 파는 거였어요. 그때 이 브리테니카 백화사전 이 호화 장정본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60만 원이에요. 제 기억에. 그 당시 가격으로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브리테니카 백화사전 양장본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졸부들이 저거 사다가 거실에다 쫙 나열해놓고 자기가 지적인 것을 갖춘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과시용으로 저게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저도 저 알바를 한다고 저기 등록을 했었어요. 근데 제 친구는 2질 팔아서 저는 한 질도 못 팔고 그냥 말았는데 팔면 10% 줬어요. 16만 원. 근데 그때 등록금이 13만 6천 원인가 그래요. 제 기억에. 물론 인문대가 공대보다 쌌죠. 그러니까 한 학기 등록금이 나서 한 질 팔면. 근데 지금 누가 브리테니카 사겠어요? 다 위키피디아 보지. 그건 공짜예요. 집단 지성이 만든 거고 그래서 집단이 공유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공유 경제가 늘고 있는데 지금 초연결 사회가 지금 1%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초연결 사회는 IoT 사물 인터넷하고 그 3D 프린터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늘 뭐 이 불교환경연대에서도 이 전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었는데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오늘 생산한 것이 뭐 2만 와트인데 우리 아파트 전체가 만 와트밖에 안 쓰고 만 와트를 그 초연결 시스템을 통해서 독일의 자동차 회사에 보냈다. 그럼 자동차 회사가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이 설계도 같은 걸 보낸단 말이에요. 설계도와 이걸 제작할 수 있는 걸. 그럼 우리 아파트에 그냥 3D 프린터 한 대만 갖다 놔. 그리고 그걸 딱 걸으면 우리가 아래 한글 파일 걸으면 이제 프린팅이 되듯이 자동차가 프린팅이 된 거고, 물론 필라멘트 집어넣어야 되겠죠. 쇳가루나 플라스틱 가루를. 그럼 자동차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파트 사람들은 자동차 안 사도 돼요. 필요할 때마다 필라멘트 보고 갖고 생산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지금 공유경제 영역이 늘고 있어요. 지금 5%예요. 근데 이게 20%가 넘는 순간 자본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불평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같은 이제 저항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비가 지적하듯이 탈취한 축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그 쌍차 뭐 이런 거 집회 참석하고 이럴 때 발언을 할 때 그때 그 당시 이명박 정권 때 기자회견장이건 뭐 이렇게 집회 때 발언한 것 중에 그 자주 했던 말이 뭐냐. 여러분들 이명박이 취임 3년간 환율 조작만으로 재벌 돈 빼앗아서 서민 준 게 얼마나 되냐. 물론 아무도 대답한 사람 없죠. 얼마겠어요, 여러분들은 대략? 174조 원이나 됩니다. 강반수가 되자마자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900원대 환율을 1260원인가로 그냥 올려버렸어요. 무역 이런 거 따져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 화물 자동차 운전자라면 자기가 100달러치 기름을 샀다 그러면 9만 6천 원 낼 거를 12만 6천 원 낸 거야. 거꾸로 삼성은 뭐 애니콜 한 대를 팔아서 그 100달러짜리 애니콜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9만 6천 원을 벌 거 12만 6천 원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민 돈이 재벌한테 간 게 174조 원 내야 됩니다. 그건 이제 경실련에서 추산한 거예요. 제가 그거 뭐 추산할 경제학자들 동원해서. 그걸 제가 한 가정으로 나눠봤더니 한 가정당 2,600만 원이나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누가 10만 원만 빼서도 멱살잡이하고 싸울 분들이 왜 2천만 원 이상 빼앗겼는데 우리 왜 침묵하고 있느냐.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수탈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신자유 체제에 우리가 확실하게 잘 몰라요. 이 금융에 의한 수탈이 벌어진 거야. 우리가 이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일어나는 잉여같이 착취하는 것 말고도 금융에 의한 수탈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미봉에 그치겠죠. 근데 이게 가능한 것은 국가라는 게 이제 정당성을 상실했어요. 이제 그전에는 그래도 국가가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더라도 자본과 시민사회의 이 소정자처럼 세발 역할을 했어요. 견제와 균형을 했어. 근데 지금은 자본과 국가의 연합관계, 유착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탈취한 축적, 합법적 이 탈취가 금융 부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듯이 산업자본이 이윤을 창출하는 가능성은 MC M-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을 투자해서 빵을 10개 만들고 그래서 12,000원을 보는 거. 근데 금융자본은 M에서 M-로 바로 가요. 그냥 사기치는 거야.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아는 모기지부터 여러 가지 뭐 이상한 거 막 사모펀드 막 만들어서 사기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M에서 M-로 가. 여기 노동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안 해. 이것도 더 문제죠. 그래서 노동자는 4%에 불과하지만 금융자본의 이윤은 전체 이윤의 25%나 됩니다. 또 이 국가와 자본의 유착 강화를 해서 민중과 노동자에 대한 억압 강화와 정당성의 위기에 놓인 거죠. 아래 이미지는 쌍차 때 이 특공대들이 지금 쌍차 노동자들, 파업한 노동자들을 지금 완전히 그 적들 때려잡듯이 때려잡는 장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때 폭행당한 후유증으로 쌍차 한 기업에서만 30명이 자살하거나
병으로 죽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자본주의가 그럼에도 살아남는 거는 상세 요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무너진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이게 지금 시장을 무의식 영역까지 넓히고 있죠. 또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절반이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2천만 노동자를 하는데 노동계에선 1,100만이 비정규직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들은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만 월급으로 받고 있죠. 그러니까 자본 입장에서는 배의 이익을 차지하는 거예요. 쌍차 같은 게 대표적인데 그냥 회계 조작까지 해서 2,646명 이상 해고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사기를 통한 합법적 수탈을 중대하고, 그 다음에 공간을 재정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진해운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한진해운 쪽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적자다. 그래갖고 저가 이제 민기업에 있을 때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필리핀으로 다 빼돌린 거야. 그래서 필리핀까지 합치면 적자가 아니다. 얼마더라? 제가 수친 기억 안 나. 상당한 이윤이야. 그래서 지들이 몇십억, 몇백억씩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적자다 이래갖고 대량 해고를 감행해서 한진해운 사태가 일어나고, 그 김진숙 지도위원이 그 크레인에 올라가서 150 며칠이죠. 그동안 고공농성하고 그것을 이제 연대 투쟁하기 위해서 희망버스가 하고 그랬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조작하는 거. 뭐 지금 윤석열이 하듯이 막 노동조합 가입자 모두가 다 빨갱이라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3, 4차 산업혁명과 AI와 노동의 얘기인데, 한마디로 저는 4차 산업혁명이 문재인 정권 때 유행어가 됐죠. 그래갖고 학교 뭐 강의마저도 다 4차 산업혁명 과목으로 편성하라고 막 그러고 난리가 났었는데, 저는 그러면서 시중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책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들 대부분은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3차 디지털혁명에 관련된 책이라고 봐요. 슈밥이 말한 것은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아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AI 강국 선언을 했는데, 이거는 저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왜냐하면 AI 인재는 터키와 이란에도 지쳐진 15위고, AI 100대 스타트업 가운데 한국 기업은 제로고, 빅데이터 활용 비율은 OECD에서 꼴찌예요. 그럼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미국과 중국이 AI에 2016년에 461조와 510조를 투자하는데, 우리는 겨우 1조도 아닌 0.44조를 투자해서 그 보고서를 제가 다 읽어봤는데 2003년에 450조 원의 경제 효과가 일어난다. 엄청난 사기극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게 막 유토피아를 보여주는데, 사실은 신자유주의와 결합하면서 반노동, 반민중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에도 0.0001%만의 유토피아를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여러 가지 다른데, 하나는 호모 데우스의 위상에 올라가요. 실제 인간이 지금 생명을 조작하고 창조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생명공학과 대학원생들도 생명을 만들어요. 그 올림피아드까지 열려요. 그리고 그 생명의 유전자하고 기계하고 결합한 바이오로직 로봇, 그것도 만들어졌어요. 바이오트. 네? 그러니까 개구리를 이렇게 그 기계로 만드는데 개구리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그 기계가 움직이는 거야, 개구리처럼.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인간의 기계 종속, 기계 인간 지배. 여러분 네이비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가 물론 좋은 대로 우리를 딱딱 목적지 찍는 데로 데려다 주지만, 우리 목적지 찍고 난 다음에 네이버에 완전히 종속됩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딴 데로 우리를 데리고 가면 우리 그냥 딴 데로 갑니다. 그런 식으로 인간이 360만 년 전에 도구를 만들었지만은, 그것도 270만 년에서 앞당겨졌죠. 근데 이제 도구의 지배에 당하기 시작해요. 도구를 이제 부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AI에는 완전히 이제 지배력이 더하죠. 그리고 초연결 사회로 가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물 인터넷과 이걸 결합을 해서 초연결 사회로, 지금 1%가 연결되어 있지만 초연결 사회 목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다 연결시킨다. 그래서 사물이 말하게 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뭐 프랑스 파리에 있다 해도 파리에 간 주부가 자기 집의 냉장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딱딱딱 휴대폰 누르면
핸드폰에서 지금 냉장고의 온도가 몇 도인지 또 상품의 그 상품마다도 다 말을 하는 게 자기가. 어떻게 가느냐? 태깅을 하는 게 태깅. 태깅해서 상태를 다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리적 실종과 재현의 위기.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전에는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고 그 사랑하는 두 남녀를 재현한 소설과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거꾸로 어떻게 해요? 애들이 영화 하다못해 30초 광고를 보고 그걸 흉내내서 사랑을 해.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진 거야. 현실이 있고 재현된 텍스트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현된 텍스트가 현실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벌써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요. 한 아이가 자기 동생을 칼로 20번 이상 난자해서 죽였어. 그리고 한 달 뒤에 기자가 찾아와서 물어봤어. 너 네 동생 죽인 거에 죄책감 없냐? 근데 그때도 없어요. 한 달 뒤인데도. 근데 얘가 롤플레잉 게임 매니아였고 그 한 달이 지난 시점까지도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생각 안 하고 악마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어. 물론 이거 극단적인 예죠. 정도 차이 있지만 우리가 다 지금 조금씩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가상이 실제를 대체하는 거죠. 실제 그런 예를 들어보세요. 그 뭐죠? 그 이라크 전쟁 때 미국 CNN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여준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폭탄이 정확하게 그 적 이라크 애들만 타격했다는 걸. 왜냐하면 미국 애들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월남전 세계 전사상 가장 추악한 전쟁이었다. 민간인 많이 죽이고 오폭하고 민간인 학살도 하고.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도 뭐 반전 데모가 극히 심하게 일어났죠.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클린워다 이거는 이라크 전쟁은. 그래서 스마트 폭탄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언론에서 보여줬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퇴역한 장군들의 증언에 의하면 스마트 폭탄도 오폭률이 상당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 민간인이 16만인가 꽤 많이 죽었죠. 제가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이게 가상의 현실. 우리는 뭐 어디서 쓰나미가 일어나서 뭐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그 정도야 사실이야. 그렇지만 9시 뉴스의 화면을 보면 진짜네 하잖아요. 근데 그 화면 자체가 조작될 수가 있는 그런 시대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스트 휴먼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도 나노 로봇을 이렇게 장착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들은. 그럼 나노 로봇이 알아서 심장, 혈압부터 이런 거 다 체크를 해줘서 자동으로 이제 의사한테 통보하고 이러는 거죠. 더 나가서 이제 제가 뭐 장기도 바꿔 낄 수 있고 또 이제 그거는 곧 나오리라고 보는데 구글 이어폰이 작년이 아니죠. 벌써 몇 년 전에 유럽어끼리는 95%가 통역이 되니까 그런 실험을 했어요. 이제 지금 한국어하고 영어는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구글 이어폰을 끼면 통역사가 필요 없는 시대에도 올 수가 있죠. 그거를 뭐 구글 이어폰을 낄 수도 있고 귀에나 뭐 손가락 안에다가 그 통역 칩만 하나 집어넣으면 만국어를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포스트 휴먼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 다음에 스트롱 AI가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AI에 관한 논쟁이 많죠. 인간의 지능을 넘을 거냐, 안을 거냐. 근데 인간의 지능을 넘는 로봇 AI가 등장할 가능성은 30년 안에 뭐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스트롱 AI 갖고 뭐 인간의 지능을 넘는 걸 스트롱 AI로 보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갖느냐 안 갖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아무리 지능이 높아도 자유의지를 갖지 않는 AI는 뭐 가끔 사고를 내고 인간에 복종하는 AI도 있지만은 그 인간이 만드는 알고리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러나 AI가 자유의지를 장착하게 되면 지 맘대로 하죠. 그리고 AI가 AI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인간의 복종을 안 하죠. 그게 저는 진짜 스트롱 AI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등장하기 쉽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정체성의 위기에 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라이저라는 그냥 테레비 화면 같은 걸 보여주는 그런 AI에도 인간이 감정이 매료가 되고 그랬어요. 근데 인간의 지능을 갖고 인간의 감정을 본뜬 AI가 나올 경우 이제 AI를 사랑하고 이런 것도 많이 나타날 거고 그걸 굉장히 잘 다룬 드라마가 영국 드라마 휴먼즈예요. 어느 날 남편이 아주 예쁘고 젊고 그런 AI 로봇을 하나 들여오는 거야. 근데 얘는 능력이 출중해. 예쁘기도 하지만은 그 능력이 출중해.
근데 애들도 엄마가 책 읽어줄게 이러면 애들이 싫다 그래. 그래서 뭐라 그러냐. 엄마는 가끔 짜증내지만 AI 아줌마는 짜증도 안 낸다. 그러니까 아줌마가 어떻게 돼? 자기 정체성의 위기가 놓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자기 남편에게건 애들에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길 거다. 그 다음에 뇌의 디지털 복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지금 미러뉴런, 아니, 그냥 누런, 뇌신경세포가 몇 개나 되겠어요? 우리 머릿속에. 대략. 여러분 뇌의 신경세포가 몇 개예요? 되게 뇌과학책 보면 1000억 개라고 나오는데 860억 개입니다. 이걸 호우제리언 학자가 쉬어봤어요. 어떻게 쉬었냐? 뇌의 일부분을 떼어갖고 형광물질, 어떤 화학물질에 놓더니 뉴런의 핵이 형광색을 발하는 거야. 그래서 신 거죠. 그리고 그걸 전체 뇌무게에 곱한 거죠. 860개를 어떻게 시겠어요? 그래서 가장 근사치가 그래도 860억 개예요. 그리고 하나의 뉴런마다 1000개에서 10,000개 시냅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최소 120조개, 180조개에서 320조개에 이르는 다발이에요. 네트워킹이에요. 그러니까 소우주예요, 진짜. 근데 이렇게 엄청난 뇌를 지금 디지털로 복제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드미트리가 그 사람이 자기 뇌를 복제해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미국 국방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AI 군인 만들려고. 뇌 복제해서. 근데 50% 이상이 됐어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뇌 복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 홍길동이 현실이 되는 거야. 아니, 손오공이. 수만 명, 수백만 명 똑같은 사람 만들 수 있고, 그걸 복사하듯이 그 뇌를 디지털한 것을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그 사람과 똑같은 사고와 똑같은 기억과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을 무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거기 레인저 스쿨이 있어요. 거기 전두환도 거기 나오고 노태우도 거기 나오고 세계 군인 독재자들이 레인저 스쿨 많이 나왔는데 거기 그 졸업하는 게 쉽지 않아요. 별별 훈련을 다 받아요. 근데 그래서 상당한 전사로 만들어요. 옛날에 HID라는 특수부대 있었죠. 마지막 훈련이 뭔지 아세요? 공수부대 10명하고 싸워서 한 대도 안 맞아야 통과야. 그 정도로 굉장한 전사를 만들어. 이제 그런 전사 한 명을 뇌만 복제하면 돼. 기를 필요가 없어. 이제 그렇게 해서 국방성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레인저 스쿨에서 뭐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그런 특수전사를 훈련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 특수전사 한 명의 뇌만 디지털로 복제하면 그런 전사를 수백만 명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반인반수도 현재 과학기술로 가능합니다. 다만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안 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상으로 보더라도 저는 인류 역사의 기점이 된 것이 ARH-GFP 11B 유전자하고 그 다음에 폭스피트 유전자의 돌연변이라고 봐요. 뭐 유발하라이드 그런 거 전혀 안 다뤘었는데 700만 년이지만은 500만 년 전에 ARH-GFP 11B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심피줄이 형성이 돼요. 심피줄이 그래서 뇌가 2배로 돼요. 그래서 전두엽 같은 게 이제 형성돼요. 그러면서 이성과 비슷한 작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폭스피트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한 22만 년 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 혀나 입술을 정교하게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그전에는 거의 침팬지 수준으로 소통을 했었어요. 근데 22만 년 전부터 이제 인간이 정확하게 발음을 하고 그 발음에 따라서 이 혼돈 상태에 있던 자연을 코스모스로 만든 거죠. 그냥 나무 이래던 것을 뭐 소나무, 전나무 막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소통을 정확히 해야겠죠. 이제 저기 무화과가 익었으니까 무화과 따먹으러 가자. 근데 너무 오래 따먹으면 맹수한테 잡혀먹으니까 적당히 먹고 오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회적 협력도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근데 ARH-GFP11 유전자를 여러분이 반려견한테 주입을 시키면 걔가 인간 수준으로 똑똑해질 수가 있어요. 실제 실험을 했는데 뇌가 막 커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걸 빼버렸어요. 얼마 전에. 한 학자가.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진 침팬지가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유전자를 빼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빅브라더는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 실제 지금은 이제 빅마더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지구박사회가 가능해지라고 봅니다. 이게 저는 4차 산업혁명이고 여기에서 8가지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한 예를 들면 로봇 밀집도만 하더라도 일자리 10,000개당 벌써 로봇화가 우리나라 로봇 하나 AI로 교체된 게 1,000개예요. 1,000개. 10%예요. 압도적이래요. 그래프에 보듯이. 2위가 싱가포르가 600 몇 대죠. 여기 도시국가고 3위, 4위가 독일하고 일본인데 걔네는 300 몇 대 안에 안 돼요. 근데 독일이나 일본은 우리보다 로봇 기술이 앞서요. 근데 왜 저래냐? 노동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거죠. 우리 제한 없이 지금 팍팍팍팍 저렇게 10%까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위기가 가장 큰 문제인데 저는 이 어떤 위기들이 있냐면 이거예요. 이건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4차 산업혁명이 갖고 있는 게 부분 노동을 급속히 확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 페이스북 매출이 859억 6,500달러고 순이익은 무려 38%인 326억 7,100억 달러인데 고용 노동자는 5,800, 604명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거의 모든 기업이 되게 10% 이하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은 이윤율이 38%나 되고, 근데 고용하는 인원은 전 세계에 5만 8천 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4차 산업혁명이 가장 무서운 게 이 기술일 자체가 무섭다기보다 신자유 최저한 결합해서 이 견제 없이 자본의 어떤 욕망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 로봇화 자동화가 갖고 있는 문제를 뭐 4차 산업혁명 때도 기껏 비판한다고 해봤자 일자리 감축 얘기하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그건 작은 문제라고 봐요. 아까도 봤듯이 10,000개 일자리당 1,000개가 로봇하고 되고 있는 것도 문제죠. 그것도 문제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다른 문제에 비하면 심각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는 실제 이명박 정부부터 지금까지 실제 치열하게 노동운동하고 노동운동의 중심을 잡아온 사람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감옥에 가고, 목숨을 걸고, 그 중에 또 몇몇은 실제 죽고, 이러면서 했음에도 그들이 또 얻어낸 성과를 플랫폼 노동 한 방에 무력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노동 문제 생기니까 요새 플랫폼 노동도 이제 노조 만들고 이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플랫폼 노동도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음으로 목숨을 걸고 또 투쟁을 하겠죠? 그럼 그 성과 한마디로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게 고스트 워커예요. 고스트 워커가 뭐냐면은 로봇이나 AI가 못하는 부실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들은 노동자로 존재하지도 않아요. 최저임금도 적용이 안 돼요.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저도 뭐 그 4.3 항쟁 70주년 때 이제 발표를 하고 그 발표한 논문의 요약본을 사진과 함께 올려놨었어요, 페북에. 근데 그 다음날 딱 되니까 사진이 없어져 버렸어. 그거 이제 AI가 했거나 AI가 놓쳤으면 고스트 워커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미국 같으면 10시간 일하고 겨우 $40 받는데요. 페북에서 AI가 놓친 일을 대신해준 고스트 워커들이. 그게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동운동이 무력화가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노동자들이 아무리 약해도 단결 투쟁을 열심히 하면 자본이 양보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 양보 안 해요. 잘 됐다 하고 은근슬쩍 로봇으로 대체해버려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무력화가 된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로봇 봉건제입니다. 아직은 물론 도래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로봇 봉건제가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로봇 AI의 생산성은 엄청납니다. 인간의 뭐 한 10배에서부터 몇천 배까지 엄청나요. 그러면 앞으로는 로봇이나 AI를 갖고 있는 소유주들이 모든 가치를 독점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자본이 그걸 독점했는데 자본 숫자가 꽤 됐잖아요. 근데 자본 중에서도 몇몇 자본이 다 독점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봇 봉건제가 돼서 로봇 소유주를 빼놓은
또 로봇에 관련된 알고리즘 만들고 이런 소수의 과학자들 빼놓은 나머지가 다 중세시대 농노와 같은 시대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현실이 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AI 쟁점들이 있는데 뭐 인간의 지능 앞서냐 뭐 앞서지 뭐 뭐냐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우리가 딥러닝을 굉장히 뭐 알파고 쇼크로 그 굉장한 걸로 알지만 딥러닝으로는 AI가 인간 지능을 못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가소성이 없기 때문에 아까 뇌 얘기했지만 뇌는 가소성이 있는데 딥러닝은 가소성이 없고 에너지도 많이 들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뇌를 닮은 이제 뉴로모픽 칩 기술이 개발됐어요. 그래서 뉴로모픽 칩, 뉴로모픽 컴퓨팅으로는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술까지도 창작을 하죠. 그러니까 고흐의 그림풍을 갖다가 AI에 딱 입력을 시키면 이게 이제 독일의 네카강 사진을 주고 고흐풍으로 그려라. 그러니까 네카강에 고흐가 와본 것처럼 이렇게 그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가질 것인다는데 인간의 본성이 정적인 거 아니라 역동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본성은 저가 보면 요걸로 보시면 돼요. 요걸로. 그 생물학적 존재로 보면 리차드 도킨스가 말한 대로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생존기계지만 그거는 생물학적 존재로서만 볼 때고 사회적 존재로 봤을 때는 인간은 이타적 협력을 하면서 이타성을 추구한다. 실존적 존재로 봤을 때는 의미를 해석하고 실천하면서 자신의 본성을 구현한다. 윤리적 존재로 봤을 때는 타자와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기 실현을 추구한다. 미적 존재로 봤을 때 에너지를 낭비하면도 더 아름다운 것과 창조를 추구한다. 초월적 존재로 볼 때 인간은 신과 거룩한 무한과 영원, 궁극의 진리를 추구한다. 이거에 이제 복합적인 존재라는 게 인간이.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가 틀렸다기보다 장인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생물학적 존재로만 본 거고 거기에 대항한 윌슨은 사회 생물학적으로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성선설, 성악설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장인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부분만 봤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을 총체적으로 보려면 이 인간의 여섯 존재의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인문학, 사회학이 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뭐 사랑 같은 것도 뭐 정의를 많이 하잖아요. 다 틀린 게 아니라 사랑에 대한 정의, 뭐 인터넷에 올라온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 그 장인 코끼리 만지기시라는 거지. 생물학적 존재로 보면은 진짜 성적 욕망, 쾌락, 매력 있는 상대방의 매력 느끼는 거 이거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그게 있는 거 분명해. 그러나 그런 것만으로 사랑한다는 건 짐승이겠죠. 그러나 사회적 존재로서는 우리가 친밀감과 유대, 상대방의 존중과 배려 이런 게 사랑인 것이고 실존적 존재로 봤을 때는 존재의 연속성과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윤리적 존재로서는 존중과 신뢰, 절제를 추구하는 것이고 미적 존재로서는 둘이 함께 아름다운 서사를 창조하는 것이고 초월적 존재로 봤을 때는 둘이 함께 완벽과 무한을 향해 나아가는 게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인간을 보는 인문학이나 사회과학도 전혀 달라져야 된다 보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인간의 본성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2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AI가 인간의 본성에 어떤 보편적인 어떤 것을 흉내낼 수 있고 앞부분 생물학적 존재나 그런 것들은 AI가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 있지만은 다른 것들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완전히 부합하는 AI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비슷한 건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자유지도 이 알고리즘화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지금 유발 하레이도 인간이 자유지가 없다는 전제에서 뭐 호모데우스나 호모 사피엔스를 썼는데 전 결론적으로 자유지는 있다고 봐요. 한 예를 들면 여기 어느 여인이 더 매력적이나 할 때 B 사진의 70% 이상이 더 매력적이라고 선택하는데 두 사진의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뭐겠어요? 1초만 보여줘요. 사실. 오른쪽 여자 눈동자가 더 큽니다. 이거 뭐 에카르트 헤스가 사실은 눈동자와 심리 관계를 실험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저는 이것이 자유지 문제로 좀 끌어들여서 해석을 하는데 오른쪽 여자의 눈동자가 더 큰지 우리는 뇌는 절대 인지 못해요. 내 눈이 파악 못했으니까. 근데 우리의 몸이 인지한단 말이야, 몸이. 왜? 눈동자 큰 경우는 10가지가 있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건 상대방의
호감을 느꼈을 때 눈동자 커지죠. 그리고 번박하지만 섹스할 때 오르가즘 올랐을 때 눈동자가 확대가 돼요. 그래서 눈동자가 좀 더 큰 여자한테 우리는 매력을 느끼고 긍정적인 호감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몸이 느낀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6개월 아기한테 이 그림을 보여줬어요. 이거 그 논문에 실린 그림 그대로입니다. 근데 아기가 금붕어라든지 꽃에는 별다른 반응을 안 보였는데 거미나 뱀의 그림에서는 눈동자가 확 확대됐어요. 얘가 거미나 뱀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얘가 몸에 그게 있는 거야, 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의지가 꼭 뇌세포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몸과 뇌세포의 네트워킹에 있다, 이죠, 결론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AI도 자유의지를 가질 수는 없다. 그러나 자유의지 흉내낼 수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간의 감정도 이런 보편적인 감정은 가질 수가 있지만 인간의 감정은 복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도 완벽한 모사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네 가지 존재가 이제 가능해. 인간 기계의 대립이었는데 사이보그 안드로이드가 이제 공존하는 시대가 이제 돼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정체성의 위기에 놓인다. 이게 아까 휴먼즈 그 드라마의 장면이에요. 저 여자를 이제 그 AI 가정교사 겸 뭐 이렇게 식모로 들여놓고 나서 집안이 완전히 그 아줌마가 완전히 그냥 소외감과 좌절을 느끼는 거죠. 정체성의 위기. 그 다음에 이제 패권 변화와 전쟁의 위기인데요. 자, 이 부분을 읽어보겠어요. 자, 우크라이나 지역을 지배해야 미국이 1등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 반대로 최악의 경우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곳에 영향력을 발휘하며 연합하여 미국에 대항하는 것이라는 세계 전략이 세워진다. 이게 브레진스키가 1997년에 거대한 체스판에서 한 얘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난지 우리는 굉장히 푸틴만 나쁜 놈으로 보는데 미국이 예전부터 세운 전략이 이 우크라이나 지역을 미국이 가져야만이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이미 97년에 브레진스키가 저렇게 지적했고 이미 그 전에 해퍼드 맥킨더라는 사람이 이곳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동부 유럽이 심장지대다. 그래서 이 심장지대를 갖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환류 정책인데 미국은 생산성이 저하됐어요. 그것을 자기네가 극복을 해야 돼. 그걸 극복을 안 하고 어떻게 했냐? 중국의 싼 상품으로 메운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미국의 달러가 중국으로 많이 유출됐죠. 그걸 어떻게 해? 금융시장으로 재유폐해야 돼요. 그래서 달러 패권을 미국이 유지해야 돼. 중국은 또 중국대로 생산성이 저하돼서 국유기업들이 이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모순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국유기업의 부채를 외환보유고와 금융통제로 관리를 해야 돼. 이것이 어우러져서 사실 미국이 중국의 싼 상품으로 생산성을 저하를 메우고 중국은 미국의 수서 얻은 엄청난 달러로 자기네 경제 발전한다든지 국유기업의 이 부채를 메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은 이제 G2가 서로가 이제 컸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하나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우선 우리는 젤렌스키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영어로 알지만 젤렌스키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명박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러시아의 곡창지대를 영국과 미국 기업에 내주네요. 신자유주의화 시키면서. 그래서 그 다국적 기업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곡창지대를 이제 젤렌스키를 매개로 해서 기업화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러시아에서 봤을 때는 이게 중심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네가 나폴레옹 침략, 히틀러의 침략을 막을 수 있었던 가장 큰 건 뭐냐? 유럽의 국경에서 모스크바까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걔들이 침공해온 동안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 순간 중심 전략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푸틴 나쁜 놈이죠. 독재자고 나쁜 놈이고 폭력적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더구나 도네츠크 이쪽은 러시아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았고 거기 또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푸틴은 침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의 전략은 뭐냐?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이 아니에요. 에르도안이 협상할 수 있는 걸 몇 번 만들었는데 미국이 걷어찼어, 실질적으로.
그랬던 거는 뭐냐면은 그 미국의 전략은 이 우크라이나전을 계속 지속시켜 갖고 러시아를 약화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전략에서 태평양은 내해 개념이에요, 내해.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중국을 이렇게 삥 둘러쌌어요. 여기서 아프가니스탄만 이제 철군에서 없어진 거죠. 이렇게 삥 둘러쌌습니다. 호주 같은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미국 군수품이 팔리고 있고 호주 해안에 막 진지가 막 들어섰다면 여러분들 이해하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진지가 들어섰어요. 중국군을 침략을 대비한 것이에요. 이렇게 중국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까지도. 그러면서 이제 중국 포위 전략을 하고 또 이에 맞서서 브릭스, 그러니까 인도라든지 브라질, 얘들은 또 미국에 대항하는 세력을 만들고 지금 막 그러죠. 그러다 중동에서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사우디가 친미 국가였는데 걔네들이 지금 이제 미국에 좀 독립적으로 돌아서고 있고, 필리핀 같은 거 또 누구예요? 두테르타가 독재자인데 걔가 또 미국에 대해서 독자적인 노선을 또 하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이제 대만을 침공하면은 바로 한반도는 전쟁에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리고 간헐적 팬데믹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팬데믹도 여러 가지 위기를 불러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을 보면 다 자본주의 체제예요. 뭐 이게 인간 중심주의부터 여러 가지 산업화 있지만은 핵심은 결국 뭐 이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글로벌 사우스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거에 대한 대안은 청년에 맞춰서 7포 얘기했는데 뭘 청년들이 없네요, 오늘. 그래서 이 대안을 이걸로 그냥 마치겠어요. 그러면 대안이 뭐냐? 하나는 이제 급진혁명을 하는 건데, 이거는 뭐 가능성이 없거나 또 여러 가지 다른 모순을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 정거장을 점유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무상주택이 목표다 하면은 무상주택으로 가는 정거장들을 우리가 점유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LH가 소유한 토지는 아파트를 지게 되면은 2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걸 100%로 하자, 100%. 당연히 또 100% 해야 되는 게 이거 그 국민의 땅이었던 건데 다. 그리고 뭐 기본소득이다. 그거는 오히려 자본주의를 더 강화하고 또 소득 분배 효과가 없어요. 실제로 해본 결과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아니라 사회연대소득으로 한다. 그럼 사회연대소득은 뭐냐?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거죠. 불로소득. 증권. 아까 페이스북이나 다음 이런 애들 그냥 플랫폼 만들어 놓고 옛날 그 악덕 지주가 그 지대 받듯이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환수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처음부터 100% 할 수 없겠지만 20%, 40%뭐 이런 식으로 환수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로봇 AI 문제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대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고민해 본 결과. 뭐겠어요? 대안 딱 하나예요. 로봇을 사회화하는 거예요. 스티브 호킹은 대안이 없다 해갖고 그냥 AI에 관한 모든 기술을 파기시키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한다 이렇게 봤지만 지금 파기시킬 수도 없고. 그랬을 때 대안은 뭐냐? 사회화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말이 된 게 AI에 관한 기술은 뭐 컴퓨터 공학, 로봇 공학, 뭐 생명공학 이런 모든 직결체고 그 돈은 다 국민 혈세로 연구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도 있죠. 그래서 사회화하는 거예요. 사회화한다는 건 두 가지예요. 그것을 사회의 공유 재산으로 해서 로봇이 생산한 가치를 로봇세로 환수해서 뭐 이렇게 사회연대 소득으로 국민들이 나눠 갖는 것이고요. 그게 로봇 소유주한테 가지 않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로봇의 통제를 사회화한다 이게. 자본이 로봇을 통제하면 나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은 이윤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전쟁도 항상 마다하지 않고 학살도 마다하지 않았던 게 자본이야. 그 때문에 그들의 손에 놔두어서는 AI가 인류 멸망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는 AI를 사회화해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대안은. 근데 그게 되면은 오히려 인류는 유토피아가 올 수도 있어요.
수렵 시대 사람들은 몇 시간 노동했는지 아세요? 이 수렵 사회 있잖아. 부시맨이라든지 조사해 보면 4시간 노동이에요. 4시간 평균. 나머지 시간은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고 쉬고 잠자고 이랬어요. 그게 가능해진 게 다시 노동이 착취나 소외의 양식이 아니라 왜요? 놀이와 예술과 결합한 노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로봇 사회만 해도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요새 열심히 그 노동자들한테도 로봇 사회야 지금부터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대자동차 봐라. 벌써 로봇화가 얼마나 됐냐. 니네들 아무리 거기 현대자동차 노동운동 해봤자 로봇화가 막 되면서 니네 다 일자리도 뺏길 뿐만 아니라 더한 것들이 지금 고스트 워커 같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 생길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커먼즈 점거 운동을 하자. 우리가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도 뭐 경의선 철도를 이 커먼즈 하는 운동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 철도 안 쓰는 땅을 우리가 공동의 소유라서 거기서 시민들의 놀이터, 시민들의 뭐 도서관 만들자. 그런 식의 커먼즈를 계속 만들어가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이건 뭐 다들 뭐 생각하듯이 공동체 진지를 우리가 곳곳에 구축하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소욕지점의 삶을 살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안을 모색해 가지 않으면 저는 뭐 이 아까도 말했듯이 5년 320일밖에 안 남았어요. 기후위기 한 문제만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까지는 어떻게 살겠죠. 근데 우리 아들, 손자들은 완전히 그냥 디스토피아, 지옥과 같은 데서 살거나 멸망할 수 있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대안을 만들어가는 운동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 우리 후손들의 내일은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10분 쉬었다가 30분에 지금 17분인가요? 18분인가요? 저 시계로. 30분까지 쉬고 저 시계로. 나머지 20분에서 30분 질문을 받겠습니다.